노무현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얼마나 긴 고뇌의 밤을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자전거 뒤에 태우고 봉하의 논두렁을 달리셨던 그 어여쁜 손녀들을 두고 홀로 떠나셨습니까? 대통령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떠하는 시대의 고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새벽빛 선연한 그 외로운 길 홀로 가셨습니까? 유난히 푸르던 지난 금요일 그날 오전 원칙과 상식, 한명숙 전 총리의 조사는 이곳 경복궁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십시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슬픔과 비통함이 떠나지 않는다. 국회의장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잠시 경건한 연결식을 위해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격동의 정치사. 그 중심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 만들 때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정몽준 하고 같이 공조하기로 했는데 그게 깨져서 노 후보를 데리고 모시고 정몽준 후보 집에 가서 1시간씩 서 있고 다시 한번 타협을 통해서 원상복귀하려던 그 순간이 어저께 같은데 참 그 격동의 5년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 그 놓아드린다 그 말씀이 저도 새삼스럽습니다. 아, 이제 놓아드리고 이제 새로운 과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분 좀 진정하시죠. 연결식이 끝난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운구가 노제를 위해 서울광장으로 향했다. 비통한 마음은 미안한 감정으로 변하기도 했다. 수십만의 시민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기 위해 서울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고열하는 시민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가로막았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를 넘어 진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애도했다.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이 친근한 존재, 노무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 거대한 추모 열기로 운구의 출발이 3시간 이상 늦어지기도 했다. 고인의 뜻에 따라 한 줌의 재로 사라져가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모든 것은 우리의 기억에 너무도 생생히 남아있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실로 특별한 대통령이었다. 손님이 되도록이면 적게 와야 손님이 오시면 그래도 탁주 한 잔씩 수근이 빠끈이 하고 하는데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오시니까 뭐 주근이 빠끈이 하다 제가 죽어버리죠. 아이고 좋긴 좋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고향에 정착한 노 전 대통령. 문자 지금 한번 들어가시려면 잠깐만 좀. 그거 대통령 때 하는 거지. 퇴임 대통령 그런 거 안 한다. 하나, 둘, 셋. 그의 서민적 풍모는 국민들을 열광시켰다. 시민과 함께 행동하고 그런 동안에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기 와서 무슨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시민으로서 가치 있는 일, 근데 해보고 싶어하는 일이지만은 결과적으로 시민과의 거리는 원로가 아니라 이 시민이 훨씬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은 하죠. 요즘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뭐 아주 행복합니다. 2002년 12월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서민 대통령 노무현이 당선됐다. 앞으로 저를 지지한 분들만의 대통령이 아닌 저를 반대하신 분까지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으로서 또 심부름꾼으로서 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항상 자정한 이웃으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무슨 별다른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이웃에 있는 아저씨 같은 그 구멍가게 아저씨 같은 그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데 대한 그게 사실 민주주의 바탕이거든요. 근데 그런 민주주의 바탕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고 고라니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돈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생각이죠. 서민을 위한 그의 정치 철학은 가난했던 어릴 적부터 만들어졌다. 상고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자신의 소신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치 전부 올라와가지고
지가 국회의원 되면은 여러분 당장 살팔이 날 것처럼 전부 한 명씩 하는데 말 거짓말입니다. 1988년 변호사였던 노무현은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동구에 출마하여 참신한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포스터였습니다. 일단 세로로 하지 않고 가로로 옆으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고, 보통의 이제 정치인들 또 후보들을 보면 이제 근엄한 표정의 이제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연출하려고 하는데, 그냥 소탈하게 활짝 웃는 그런 얼굴에다가 또 구호도 사람 사는 세상. 이건 사실 뭐 거의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나 굉장히 신선한 그런 구호였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에 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은 한 개인의 외도라든지 사생활까지 하나하나 파헤쳐서 정치적 공략의 자료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행위는 결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역사를 좌우할 수 있는 한 시대의 정치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가 걸린 중요한 정치적 행위인데 이걸 사생활이라고 숨기겠습니까? 1988년 50 비리 청문회. 조선 의원 노무현의 활약은 눈부셨다. 치밀한 논리와 직설적 화법은 당시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일어난 대로 그대로 살인마라고 표현을 하고 또 명패를 던진다든지, 그건 사실 노무현 국회의원 개인의 정서가 아니고 국민의 정서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것이 기존의 제도권 안에서는 불가능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노무현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민주화운동을 했던 많은 386 세대들이 저런 방식의 정치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또 다른 기대와, 현대건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한테 보고를 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대건설 이후의 건은 내가 아무 보고를 안 받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이 40대 초선 의원 노무현. 그는 항상 약자의 편에서 싸워나갔다. 7월 8월 노동자 대투쟁의 끝,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큰 노사 분규가 일어났던 울산 현대그룹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인데, 아무리 퇴진하셨다 하더라도 권력의 본질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인식에 있어서는 권력은 역시 우리 동양적인 이제 제세 안민 사상 이런 것 비슷하게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이 소외자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의식에 있어서는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공감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 되건 대통령이 되건 그 목적은 이 사회 약자들에 대한 이 대변과 보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노무현의 저항은 제도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았다. 변호사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우조선 사태와 현대중공업 분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당시 인권 변호사가 많았죠. 그렇지만 그 많은 인권 변호사들 중에서 거리에 나가서 소외받는 사람의 편에서 같이 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법정에서 도와주는 거죠. 자기 전문성으로 도와주는 거죠. 근데 변호사 노무현은 법정에서 도와주다가 그걸 넘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세계에서는 저거 변호사 체면 북이네?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나 이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변호하는 걸 넘어서서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사람은 변호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십니까? 의리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구속될 때 누구를 위해서 구속됐는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구속됐습니까? 1987년 노무현은 구속되어 변호사 업무가 정지되었고, 현대중공업의 골리앗 투쟁 시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골리앗에 올라가 노동자들을 도왔다. 울산에 갔었죠. 다 갔었는데 그게 꼭 필요한 때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정당성을 논리 있게 대중들에게 설파하고 간결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게 꼭 필요했을 텐데 만약에 그 클레임에 저희들도 저도 그렇고 감히 올라갈 생각을 못했어요. 현대 이제 중고급 노동자들로 볼 적에는 아이씨 과거 제야 운동한다고 말이야 하던 사람들도 말이야 뒤에서 감히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노무현은 올라가지 않았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노무현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현대 이 중공업의 노사 그 분규를 통해 확 떴죠. 네.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의 정치 인생에서 중대한 전기를 맞는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3김 가운데 김영삼, 김종필과 연합하여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을 창당한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노무현은 이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김영삼의 뜻을 끝내 뿌리쳤다. 일반적으로 자기를 국회의원시키고 당선시키고 청문회 수사까지 만든 사람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나는 뭐 얘기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분은 한마디로 불의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적 독재 정권 이게 50 민정당 아닙니까? 그 민정당에 왜 우리가 민주 인사를 옳게하느냐 그거죠. 그에 대한 절대적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군부 독재, 더군다나 강주 민주 학살한 그 집권당한테는 못 들어가겠다. 좀 진보적이고 좀 보수적인 이 두 진영으로 갈라져야 하는데 지역 정치 구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역사는 일부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산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힘으로 그걸 막아놓은 지난번에 환경단체하고 앞으로 좌우간 부산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일해. 당시 김영삼 총재를 떠나 부산에서 낙선했던 노무현. 이번엔 부산시장에 출마하며 삼김씨가 불러온 지역주의에 도전했다. 남천동 사시는가 보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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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세력도 충청도 세력도 부산 세력도 이제 지역을 가지고는 더 이상 더 큰 소리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정치 시대가 옵니다. 지역주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제일 답답하냐? 부산 사람들은 김영삼 대통령 앞세워가지고 대통령 한번 챙겨 먹었고 이제 남은 것은 김대중, 김종필 차례인데 서울서 지역구도가 깨지고 부산서 지역구도가 깨져버리면 전국적으로 지역구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부산의 민심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고 노무현은 힘든 싸움을 벌여나갔다. 지역주의의 높은 벽 앞에서 또다시 낙선한 노무현. 그는 이때부터 좌절을 극복해낸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을 흠모했다고 한다. 개념적으로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 링컨 대통령 같은 그런 형이었을 거예요. 또 링컨 대통령도 선거에서 뭐 2번인가 3번 떨어졌잖아요. 그죠? 사실 그 명분이 있는 싸움에 자기 명분을 내걸고 가서 패배한다는 거는 그건 결코 짧은 시간에서 볼 적에는 패배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긴 시간으로 볼 적에는 자기 신념화가 가능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낙선을 거듭한 노무현은 동지들과 함께 음식점을 차린다. 지역주의의 광풍 속에서 삼김을 거부한 정치 인사들이 정성을 모은 것이다. 들어오면은 그 당번 날은 반드시 이름을 유치원 애들 이름 크게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크게 뭐 노무현 이렇게 쓰고 뭐 예를 들면 유인태 이렇게 원혜영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그럼 이름표 달고 각방을 다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사회에 일종의 이제 이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었어요. 김원웅 사장, 그 외에 노무현, 재정구, 뭐 이철, 박성무 이런 분들이 전부 영업 상무쯤 된 겁니다. 그래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씩 당번을 정해서 나와서 직접 자신들이 서빙도 하고. 이곳에서 연대하며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정치적 제기를 모색해 나갔다. 그런 공간이었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 같이 조금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대오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가 거기 크게 담겨 있는 거죠. 삼김과의 타협을 거부하며 지역주의 청산을 주장하던 노무현과 민주당. 하지만 낙선을 거듭하며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인사 그냥 저로서는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좀 드리려고 왔었고요. 노무현 재정구와도 한 두세 사람 더 있는 자리인데 이제 좀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아무 일도 공적인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야 이런 국민들을 위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희생과 봉사할 필요 있어? 적당히 양 세김 씨한테 줄 서가지고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지내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하면 되잖아? 막 이런 울분 같은 거. 근데 그게 진정이 아니라 다소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토하면서 숙여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노무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998년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딸 정연 씨와 아들 건호 씨 등 가족이 총 출동해 도운 선거에서 노무현은 재기를 노린다.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노무현은 당당히 승리하며 국회에 재입성하지만 그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역주의를 극복합시다라고 주장하는 건 좋아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나는 맨날 주장했는데 말이야, 이게 안 되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종로구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었는데 또 출마하면 당선이 거의 확실한데 그걸 버리고 그냥 부산으로 또 가잖아요. 그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일반적 관점으로는 바보지만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실천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당연함이 사회 통념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 된 것이죠.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단성이라는 것이 늘 이런 거예요. 또 한 번 어려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승리니 패배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누구와도 싸운 일이 없습니다. 상대 후보와 싸운 일도 없고 부산 시민들과 싸운 일도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목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뿐입니다. 바보 정치인 노무현. 악수라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 비주류 정치인의 소신과 진심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주류 권력에 저항하며 원칙을 지켜온 노무현은 특별한 정치인이었다. 사실은 그 정치인들은 알게 모르게 언론의 눈치를 많이 살핀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거대 언론사에 대한 비판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관한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예. 그러나 어떻든 다른 분들은 하질 않잖아요. 잘.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언론의 구미에 맞지 않더라도 가장 그 원칙을 중시하는 옳고 그런 것에 여기에 이제 이걸 중시해서 그게 옳다고 하면은 서로 자기한테 정치적인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옳은 거 원칙이 옳은 거
이것을 그 철저히 딸고자 하는 그런 그 원칙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지역구 사정 따지고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 따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 아주 단순 명쾌하게 자기 진로를 전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단무직과들이 좀 있죠. 그 돌아가신 재정부 선배도 이제 그런 건데 소위 말해서 불명예스러운 재선이 되기보다는 정정당당한 초선으로 장렬전사하겠다 해가지고 장렬전사론 얘기하고 이제 그런 류의 어떤 이 정치 패턴에 있는. 2002년 3월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됐다. 당시 노무현은 국회의원에도 낙선한 소수파였다. 민주당을 이 영남에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영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미래를 건설할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한 노무현 주류 측의 지원을 받는 이인재는 그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595표. 민주당의 본거지에서 영남 출신의 노무현이 1위를 차지한 것이었다. 보답드리겠습니다. 이후 노무현 바람은 태풍이 되었다. 노풍이 거세지자 이인재 후보 측은 노 후보 장인의 좌익 경력을 문제 삼았다. 제가 아내를 버리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더러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하라고 하면 계속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겠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일간의 긴 경선 드라마에서 노무현은 최종 승리자가 되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국 정치의 혁명을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승리의 힘은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왔다. 바보 노무현이라는 애칭을 붙여주었던 노사모는 그의 든든한 지지 그룹이었다. 대선 후보가 된 후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당에서는 노무현의 후보 지위를 흔들려고 했다. 이때 그를 지켜내고 버팀목이 된 것은 노사모였다. 이 깃발 덕 한 번 본 적 없는 우리 노무현 후보는 이 우직한 사람은 그래도 그것이 민주화 세력의 법통을 잇고 있는 깃발이라면서 손에서 놓지 않고 벌판에 서서 비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 민주당 전체의 세력 분포로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곁가지 중에 곁가지입니다. 신라 호텔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9월이나 10월이나 됐나. 근데 이해창 후보가 오시는데 거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뭐 한 20명 정도가 그냥 수행을 하고 막 서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 몰려 들어오는데 우리 노무현 후보가 들어오셨는데 현역 의원이 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역주의와 차별에 저항했던 노무현은 선거자금 조달에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다.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선거 비용을 모금한 것이다. 오늘 아침 후원금을 내고 와서 마음을 굳게 먹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몇몇 분은 이미 술 먹고 제가 했던 얘기로 미루어서 눈치는 채고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불렸던 선거자금 모금 방식은 돈이 적게 드는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노무현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이르자 당은 정몽준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압박했다. 원칙 없는 단일화에 반대했던 그는 결국 당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해 11월 24일 여론조사를 통해 노무현은 근소한 차이로 단일화 후보가 되었다. 노무현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대표는 선거 지원 유세에 소극적이었다.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협상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이제 낡은 정치, 삼김식 정치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 원칙과 신뢰가 바로 서는 새로운 정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정 대표 측은 노무현 후보가 공동정부 구성을 구두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측근들은 정 대표 측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건의했다. 이건 국민에 대한 속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해야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은 차라리 낙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일 하루 전 정몽준 측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했다. 정몽준 대표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갑작스러운 지지 철회로 이회창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선거전은 혼미에 빠져들었다. 후보께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막 그런 표현까지 쓰고 지금 집에 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절대 저도 달라붙어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정몽준 후보 집으로 갑시다. 가야 됩니다. 설득을 해서 후보를 모시고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그 정몽준 후보가 안에 계시면서 그냥 문을 안 열어준 거 아닙니까? 2.3%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선거. 결과는 노무현의 승리였다. 행사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자택으로 돌아가서 지역주의에 맞서 저항했고 서민의 대변자임을 자처했던 노무현은 오랜 시련과 좌절 끝에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여의도 민주당사 주변에는 바보 노무현을 지지했던 수많은 노사모 회원들과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노무현은 높은 지역주의 벽을 뚫고 대통령이 된 최초의 비주류 정치인이었다. 마치고 나서도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항상 다정한 이웃으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겠습니다. 그는 서민들의 환호 속에 청와대로 향했다. 그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약속했다. 마음을 모읍시다.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드는 이 위대한 도정에 모두 함께 동참합시다. 그의 첫 내각 인사는 파격이었다. 내각의 장관 인선 원칙 등에 대해서 특히 권력의 핵심인 법무부 장관에 검찰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법관 출신의 강금실을 발탁했다.
있다고 한다면 우리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단둘이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답변이 이 대통령 권력도 검찰 수사에 이러고 저러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검찰이 아닌 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게 됐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노무현은 연공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의 인사개혁을 주문했다. 검찰은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형님에 대한 어떤 해프닝 이런 것을 포함해서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꺼내서 굳이 대통령 그 낯을 깎으려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나서 저는 협의로 받아 검찰의 인사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검찰 중심의 인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난 믿고 그렇게 못합니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자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자금 책임자가 구속됐다. 수사는 여야를 갈 것 없이 진행됐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구속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자금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또 자신의 선거 과정에 있었던 선거 자금 문제도 한나라당이 계속 의혹 제기하니까 그래? 그럼 내놓고 받아. 우리 선거 자금도 내놓고 보고 당신의 선거 자금도 내놓고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것이죠. 그래서 우선 내 선거 자금부터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밝혔지 않습니까? 권력의 칼자루를 버린 것이 비단 검찰만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이제 국정원이 됐건 뭐가 되었건 소위 그동안의 오랜 세월 대통령이 휘두르던 칼자루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칼자루를 대통령 스스로 정치적인 이상 때문에 스스로 이걸 버리지 않았습니까? 집권 초기 노 대통령은 야당과의 관계 정립에도 노력했다. 당선자 시절 그는 한나라당을 방문해 국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 아마 뭐 헌정사상이는 좀 있습니다만 야당 당선자가 야당 당사에 와서 뚜벅뚜벅 걸어와가지고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당 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환담하고 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대 뭐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이 야당 당사를 못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여야 총무를 식사에 초대해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 야당 총무 두 사람 불러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은 게 이제 하여튼 그 당시에 그 특허법이 있었어요. 대북 송금 특허법 때문인데 정진환 총무하고 저하고 이제 그 당선자 앞에서 참 창피합니다만 티격태격 둘이 싸웠어요 이제. 대통령이 그 나중에 뭐 나가서 하고 당선자가 나가서 하고 국민적 의혹이 있는 것은 투명하게 풀어야 된다. 대북 송금 특검 법안은 향후 여야 관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이슈였다. 협의가 필요한 문제도 많고 그래서 진작 좀 이렇게 모셨어야 되는데 좀 제가 늦었습니다 오히려. 잘 너무나 잘 알죠. 눈빛을 안 보더라도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대충 무슨 생각을 하신다는 걸 알 정도입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여당의 예측과는 달리 노무현은 이를 수용했다. 제한적으로 하자라는 데 대해서는 양당 지도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간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믿어야 상대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특검법 공포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 야당은 즉각 환호했고 국정에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제 특검에게 맡기고 우리 당은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여당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업적으로 평가되는 대북 정책에 흠집을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들어낸 정당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며 당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내는데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창구가 일어나가 돼야지 총무를 폐지하면서 협상한 것은 홀라먹은 거 아닙니까? 특히 구주류의 반발이 심했고 정균환 총무는 사실상 당무 거부에 들어갔다. 저는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님은 짧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길게 보면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전부 대놓고 드러내놓고 밝혀서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곤란하게 제출치 못한다. 대통령과 야당의 화해 무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후보의 이념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친북 좌파 인사가 간부로 데리고 가면 우리 선배님은 로봇이 됩니다. 국가정보기관장의 총수로서의 사상성 내지 여기에는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가세했다.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그 내용된 분석을 보면 친북 좌파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친북 좌파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각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심해졌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노 대통령이 권위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발탁한 대표적인 인사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큰 물리적 반발 없이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야당의 협조도 여당의 지원도 받지 못한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다. 지역주의 극복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기묘하고 막중한 개혁 중의 개혁이요 사명 중의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면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노 대통령이 꿈꾸었던 게 결국은 이 지역 정당 구조를 한번 깨고 정말로 국민들에게 한번 신뢰받는 통합의 정당을 한번 만들자라는 생애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꼬마민주당의 꿈이 있잖아요. 그걸 꼬마민주당을 좀 키워서 크게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지역주의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을. 대통령이 된 이듬해 설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인 봉화마을을 방문했다. 고향 사람들을 만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어려움을 비췄다. 가지고 있는데 똑똑한 사람도 대통령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계속 못한다고 이렇게 자꾸 지적하고 비판하고 합니다만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어릴 때 공부 잘했죠? 제가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것 중에서 못한 게 없습니다. 대통령도 제가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신만만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잘못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을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 대통령 탄핵은 역풍을 불러왔다. 탄핵 직후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확보하며 당당히 원내 제1당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이 꿈꾸었던 개혁에 힘이 실리게 되었다. 때로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일도 있고 인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꿋꿋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수의 386 정치인이 원내에 진출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청와대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만찬이 있었다. 누군가의 제안에 의해서 노래를 하나 하자. 그때 선택된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우리가 집권당이 집권 초기에 대통령을 모신 자리에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지 않느냐.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다수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였다.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여러분 전개자 따져자. 갈등은 거리로 나왔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국가보안법이었다. 국민주권 시대, 인권 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의원님의 국가보안법 폐지한 돌 헌법 개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중심 올드래 국가보안법 잘펴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양측은 이념 대결을 펼쳤다. 2006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됐다. 노 대통령은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FTA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 중에 지금도 참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의 진보 개혁 세력이 이 세계화의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대응하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으면 이 사회의 주류가 될 수가 없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상 시한이 임박한 한미 FTA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에서도 내분이 일어났다. 당내 중진들이 노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한명숙 전 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립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잇따른 보선 참패로 선거 패배의 책임과 당의 개혁 노선을 둘러싸고 내부적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창당한 지 4년도 못 채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은 이미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거래 상대방한테 사기당했을 때는 그냥 견딜 수 있는데 동업자한테 배반당하거나 사기당하면 도저히 회복을 못 하잖아요. 심정적으로. 열린우리당이 깨진 것은 그런 것이라고 봐야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부엉이 바위 쪽으로 가자. 노무현 대통령의 귀향 생활은 너무나 서민적이었다. 그러나 그의 행복했던 귀향 생활은 짧았다.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부엉이가 있대요. 지금도. 두 바위 틈 사이에 돌이 좀 깨진 자국이 있는데 거기 부엉이가 살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엉이 바위라 그러죠. 근데 부엉이가 저녁에 해그름 되면 부엉부엉 울거든요. 참 운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요 근래 조금 소리가 안 나요. 이것도 계절이 있고 할 텐데 한번 계절이 끝나서 그만 우는 건지. 제 어머니가 세계 남겨주었던 제 가구는 야이로마 모난돌이 정만든다 캐라드로 말이시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쉬는 대로 눈치 몸에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가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임했던 그들의 가운 역시 야이로마 캐나다로 말이시기다. 고난도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차별 없이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 그는 꿈꾸던 것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다. 아마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조문에 참여하고 그분들이 보이는 어떤 감정적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일치감 같은 걸 보면 바로 그분이 바로 소탈하고 권위주의를 벗어던진 채 국민들하고 가슴 대 가슴으로 만나겠다라는 그런 면모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아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도 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평소 자주 쓰시던 말씀인데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또 그렇게
서민들의 언어와 정서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교과서 안에와 교과서와 현실의 이 괴리, 특히나 정치 영역에서의 이 괴리를 사실은 가장 가깝게 만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이 관심을 많이 기울인 게 정치개혁 아닙니까? 정치개혁이라는 게 보세요. 선거제도를 개혁했어요.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만약 돈 드는 정치제도가 유지됐으면요, 저는 절대 정치를 못했어요. 사실은 분배 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지 합당한 건가.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감당할 만한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만큼 용감하게 해보질 않았어요. 서민의 이익을 대변했던 노무현. 그가 추구한 것은 지역과 학력과 특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었다. 노태우씨가 전국에 뿌린 이정을 넣는 데는 그 엄청난 돈도 주로 전두환씨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는 항상 할 말이 많았다. 말이 저린 사람들 좀 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았다.